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강연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민동문이라고 합니다. 어, 강연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인공지능을 메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컴퓨터 시스템 하는 사람이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 연구를 그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양자 컴퓨터 연구를 가장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양자란 키워드가 되게 핫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조금씩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특히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양자 머신러닝에 관심이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양자 머신러닝 연구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그간 양자 컴퓨터 시스템 연구를 하면서 양자 컴퓨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컴퓨터의 상황에 따라 이제 양자 머신러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양자 머신러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내용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강연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의 제목은 시스템 연구자가 바라본 양자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퀀텀 머신러닝, 시스템 아키텍처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양자 머신러닝이 뭔지 좀 빠르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마찬가지로 가볍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그간 했던 연구 내용을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그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께 그 양자 컴퓨터 시스템 연구를 아주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한 슬라이드 내외로 좀 빠르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우리가 양자 머신러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앞으로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양자 머신러닝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제 이게 뭔지, 키 컨셉, 오퍼레이션 동작 방식, 그리고 이걸 이제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드밴티지, 그리고 이걸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서 차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머신러닝의 이제 하이 레벨 컨셉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자 머신러닝은 사실 클래시컬 머신러닝, 클래시컬 딥러닝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왼쪽과 같이 코스트 펑션이 주어져 있고요. 이제 여기서 코스트를 최소로 하는 글로벌 옵티멈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니셜 스테이트가 주어지고 코스트 캘큘레이션을 하고 이제 이 코스트 계산을 바탕으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걸 통해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이걸 계속 반복을 해서 글로벌 옵티멈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이제 양자 머신러닝이든 클래시컬 머신러닝이든 똑같은데 양자 머신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과정을 양자 컴퓨터와 클래시컬 컴퓨터가 서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깔을 맞춰놨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양자 컴퓨터가 파란색 그 인퍼런스와 코스트 캘큘레이션을 담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가 이제 그 코스트 캘큘레이션을 기반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 머신러닝은 기존 딥러닝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와 클래시컬 컴퓨터가 서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이걸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동작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양자 머신러닝의 인퍼런스 과정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어, 지금 밑에 무슨 악보 같은 그림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양자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기술하는 어떤 약속된 표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각 선 하나하나들은 큐비트 하나하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흐른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네모 하나하나들은 요 큐비트에 어떤 종류의 양자 연산을 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큐비트에 어떤 양자 연산이 가해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일종의 양자 소프트웨어의 표현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양자 머신러닝의 인퍼런스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인퍼런스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인코딩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은 뭐냐면 왼쪽에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큐빗 상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디펜던트한 양자 연산을 큐비트한테 가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큐비트의 상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큐비트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트레이너블 퀀텀 레이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게 양자 머신러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기존 딥러닝에서는 뭐 딥뉴럴 네트워크 레이어 하나하나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자 연산들을 계속 큐비트한테 가하게 되면 이제 큐비트의 상태가 적당히 바뀔 텐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메저먼트예요. 그래서 큐비트가 중첩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걸 이제 측정을 하면 이 중첩 상태가 깨지면서 값이 0이나 1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이 데이터는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이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뭐 소프트맥스 같은 이제 그런 후처리 방정식을 통해서 최종적인 인퍼런스 결과를 내는 게 이제 양자 머신러닝의 동작 과정이 됩니다. 자, 앞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다 양자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이 빨간색 부분은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트레이닝은 이제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산한 그 최종적인 인퍼런스 결과를 바탕으로 코스트 캘큘레이션을 하고,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걸 수행을 해서 트레이너블 퀀텀 레이어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이 추가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런 양자 컴퓨터와 클래시컬 컴퓨터가 서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이제 양자 머신러닝은 동작을 하고요. 이제 이런 점이 기존 머신러닝과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당연히 들 만한 자연스러운 질문은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이 과정에 사용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양자 머신러닝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요 과정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추가되면서 양자 머신러닝이 갖는 장점은 그 기존의 클래시컬 머신러닝에 활용하지 못하던 양자 데이터를 양자 컴퓨터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 데이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이 양자 데이터가 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입자들, 뭐 예를 들면 원자나 분자나 뭐 단백질,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작은 입자고 이런 친구들은 양자역학을 따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공리에 따라서 어떤 특정 순간에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처럼 같은 분자식을 가진 분자여도 어떤 특정 시점에 이런 여러 상태가 공존하고 심지어는 이런 여러 상태가 확률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양자역학의 공리를 따라서 이런 중첩 현상을 보이는 데이터를 우리는 양자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물리학 분야나 화학 분야나 생물학 분야, 제약 분야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중요한 데이터들은 다 이런 양자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기존 클래시컬 컴퓨터는 이런 양자 데이터의 중첩 현상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트레이닝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과정에 양자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가 본연적으로 중첩 현상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 수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안 되던 트레이닝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양자 머신러닝은 이제 기존에 활용하지 못하던 퀀텀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기존의 머신러닝의 캐퍼빌리티를 양자 데이터까지 확장해준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약 분야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 데이터들, 이제 그런 약물들은 다 분자나 단백질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약물 데이터는 이제 기존에 이걸 활용해서 뭘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양자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임상 실험을 하기 전에 이제 이 약물의 독성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임상 실험을 하기 전에 이 약물의 대략적인 효과 같은 걸 먼저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참고로 그 신약 개발 분야가 참고로 제약 분야가 전 세계에 있는 인더스트리 중에 가장 큰 분야예요. 그래서 1년의 약이
전 세계적으로 1200조치가 팔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시장에서 되게 큰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이 양자 머신러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제약 분야가 같이 따라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좀 자연스럽게 들 만한 질문은 이렇게 유용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왜 지금 우리는 이걸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똑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자 머신러닝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양자 컴퓨터 시스템에 존재하는 오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양자 컴퓨터는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안정하냐면 최신 IBM의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양자 컴퓨터가 지금 큐비트의 값을 저장하면 한 100 마이크로 세컨드 지나면 값이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양자 연산 한 200개만 가해도 큐비트에 저장된 값이 전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이제 얼마나 심각한 에러인지 좀 더 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훨씬 편한 언어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가장 좋은 양자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엠리스트 수행하면 정확도가 32% 나와요. 참고로 이제 에러가 없는 아이디어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걸 구동을 하면 정확도가 99%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큰 애큐리시 차이가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시스템 수준에 존재하는 오류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양자 머신러닝이 되게 좋은 건데 지금 시스템에 존재하는 오류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양자 머신러닝에 대해서 소개했고 이제 양자 머신러닝이 좋은 건데 지금 시스템 수준에 있는 오류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당연히 이제 저희 시스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시스템 분야에서 이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낮추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에 제가 그간 수행했던 양자 컴퓨터 연구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양자 컴퓨터의 오류를 낮추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접근들이 존재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좋다고 획기적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Fault Tolerant Quantum Computing 혹은 FTQC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이제 FTQC는 이제 양자 컴퓨터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키 컨셉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FTQC의 키 컨셉은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에러가 가득한 큐비트가 있는데 이런 거 수천 개를 묶어서 에러가 거의 없는 완전 무결한 저기 초록색 큐비트를 만들고 저걸 사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지금 큐비트가 에러가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 큐비트에 걸쳐서 값을 표현하면 에러가 발생해도 다른 큐비트를 보고 이 값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얼추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큐비트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FTQC에서는 주기적으로 에러 신드롬 메저먼트 혹은 ESM이라고 하는 양자 연산의 시퀀스를 큐비트한테 가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 결과로 여기 오른쪽과 같이 에러의 위치에 대한 힌트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FTQC에는 에러 디코더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 힌트 정보를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 열심히 해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로 발생한 에러의 위치와 종류를 특정을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발생한 에러를 상쇄해내는 양자 연산을 큐비트한테 가하는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에러를 없애주는 게 이제 FTQC의 동작 방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꽤나 심플해 보이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큐비트의 에러가 10의 10승배 이상 낮아지게 돼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접근이라 다들 이 FTQC를 실현하는 걸 양자 컴퓨터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겠죠.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그 FTQC가 이렇게 매력적이긴 한데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당장 하나의 아이디어랑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서 불안정한 큐빗 수천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큐빗 개수가 그대로 1000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잘 알려진 양자 알고리즘들이 큐비트를 한 1000개 정도 필요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000 곱하기 1000 최종적으로 1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그 오류에 대한 걱정 없이 유용한 일을 하려면 그 100만 개 정도 되는 큐비트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이유로 IBM이든 구글이든 뭐 아이온큐든 매년 새로운 양자 컴퓨터 출시하면서 어떻게든 큐빅 개수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FTQC라는 기능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많은 큐비트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 두 가지 중요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뭐 IBM이든 구글이든 다 양자 컴퓨터를 이런 방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회사들의 양자 컴퓨터 개발 로드맵을 보면 이제 이런 걸 추구한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IBM의 양자 컴퓨터 개발 로드맵이고요. 각 연도별로 어떤 특징을 가진 양자 컴퓨터를 만들 것인지 이제 그 목표가 기술되어 있는 그런 문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2033년도쯤에 2000개의 로지컬 큐비트를 갖춘 폴트 토런트 퀀텀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7년 정도 뒤면 이 FTQC가 구현되면서 한 100만 개 정도 큐비트를 갖춘 그런 좋은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IBM은 지금까지 요 로드맵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33년도 정도면 이런 에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궁극적인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구글도 최종적으로는 100만 개의 큐비트를 갖춘 에러 크랙티드 폴트 토런트 퀀텀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고로 지금은 여기 앞에 M2, M3 단계에 도달한 상태고요.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은 이제 요 목표를 달성하는 연도를 정확하게 찍어주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한 2035년도쯤이면 이걸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FTQC 100만 큐빅 필요한데 대략 빠르면 한 7년 정도 뒤, 뭐 길어야 한 10년 정도면 우리가 이런 궁극적인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거대한 트렌드 안에서 제가 그간 수행했던 연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수행했던 연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나중에 100만 큐빅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이제 거기에 적용 가능한 큐비트를 잘 제어하는 제어 하드웨어, 오류를 알아서 잡아주는 오류 정정 디코더, 그리고 그 양자 연산까지 수행 가능한 그런 양자 컴퓨터 시스템의 풀스택을 개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나중에 100만 큐빅 양자 컴퓨터의 큐빅 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이제 전부 다 만드는 연구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위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일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양자 컴퓨터의 전체 시스템 스택을 전부 다 구현하는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컴퓨터기 때문에 컴파일러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류 정정을 수행해주면서 큐비트를 제어해주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컴파일러는 전부 다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고 그 오류 정정 하드웨어와 큐비트를 제어하는 하드웨어는 전부 다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베릴로그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시스템 디자인의 확장성을 평가하는 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는 시스템 디자인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이 시스템 디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선택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지원 가능한 큐빅 개수나 디코딩 속도나 그런 게 다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 이제 디자인하고 툴은 깃허브에 다 공개해 놨는데 이제 코드 줄 수로는 대략 100만 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만들었고요. 궁금하면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시스템 디자인과 확장성을 분석하는 툴을 이용해서 나중에 100만 큐빅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거기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 디자인을 도출하는 연구를 했어요. 참고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스카, 에스플로스, 타픽스 같은 학술대회들은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들이 발표되는 그런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서 전통적인 컴퓨터를 만드는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를 이렇게 컴퓨터로서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양자 머신러닝 연구도 그 물리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를
컴퓨터로서 바라보고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양자 머신러닝을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발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그 양자 머신러닝은 기존에 활용하지 못하던 작은 입자들에 대한 데이터, 퀀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당장 사용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시스템이 너무 불안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Fault Tolerant 퀀텀 컴퓨터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이걸 달성하기 위해 이제 제가 그간 했던 연구 내용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밑에 내용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는데, 만약에 이 강연을 듣고 양자 머신러닝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 그 지금 당장 쓸만한 양자 머신러닝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연구를 하시면 안 되고 양자 머신러닝만의 독특한 특징을 발굴해내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쓸만한 양자 머신러닝 만들려다가 굉장히 낮은 정확도를 보고 이거 쓰레기네,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제 양자 머신러닝의 유용성을 활용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이제 그 이유는 시스템 수준에 존재하는 오류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영원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으면 7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안에 에러가 극복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그때가 되면 시스템 수준에 있는 오류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직 우리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류는 이 양자 머신러닝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앞에서는 그 퀀텀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양자 머신러닝을 가지고 클래시컬 데이터를 처리할 때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클래시컬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같은 정확도를 달성하는데 모델 파라미터가 굉장히 적게 필요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이런 이유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해야 될 양자 머신러닝 연구는 어, 앞으로 10년 뒤에 그 궁극적인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에 대비해서 양자 머신러닝의 정체가 뭔지 이제 이것의 특징을 발굴해내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과정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연이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